빅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총선이 끝났습니다.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키아벨리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총선 평가 또 총선 이후의 과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박진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아니군요. 하여튼 총선이 끝났는데 평가를 해보신다면 총선에 대한 평가요, 교수님은. 뭐 간결하게 평가를 내리면요. 네. 대한민국 역사상 여당의 최대 패배, 네. 대한민국 역사상 야당의 최대 승리. 그러나 이 무도한 정부를 당장 끝장낼 수 없다라는 아쉬움. 이 정도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야당 입장에서 압승, 네, 그러나 아쉽다. 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참패가 맞죠? 네. 그러나 다행이답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세웠지만 네. 속마음은 괄로 쳐서 네. 퇴진, 탄핵 또는 임기 축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내면에 숨겨진 목표까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2%의 아쉬움이 남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에서 우리가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의석수가 125석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탄핵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고 또한 여당조차도 이 동조자를 만들어내는 야당의 그 당시에 집중적이고 아주 그 구체적인 실력이 있었던 거죠. 증거를 찾아냈잖아요. 네네. 이 국정농단의 미르재단을 통해서 그런 깊이 있는 노력만 있다면 지금의 이 의석수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을 넘어서 끝장낼 수 있는 데는 충분하다. 의석수는 차고 넘친다. 네네. 이렇게 평판하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은 압승과 참패. 네. 아쉽고 여당 입장에서 다행이다. 그러나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국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자, 그러면요. 놀라운 결과잖아요. 역사상 최대 승리고 최대 참패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로는 지금 국정을 쇄신하겠다 하는 얘기도 하고요.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전부 사의를 표명했다고도 하고 변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네. 윤석열 그분이죠, 대통령과 그분. 그 부인 아닙니까? 네, 네. 그 두 사람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뭐 사임한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그 절충안으로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가 식물 대통령으로 자기의 위치를 규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권을 주고 네네. 총리에게 이 행정부의 정권을 위임하는 것.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네.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총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총리는 대다수가 대독 총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한덕수 총리가 전형적인 대독 총리입니다. 대통령 행사에 대신 가서 예, 네, 글을 대신 읽어주는 있는, 네. 대신 글을 읽어주는 총리가 네. 대독 총리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면 혼자 50분 떠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독 총리가 아닌 헌법에 보장되는 진짜 총리를 국민의 뜻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그분에게 정권을 맡긴다면은 그나마 저는 국정쇄신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대통령이 전국을 주도하는 상황이다. 네. 라면은 이거는 국정쇄신이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를테면 여태까지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인다거나 또 대선 때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던 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윤석열 후보의 득표 요인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측면. 그래서 그때는 제주 4.3 언급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광주 네. 5.18도 그렇고 이런 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시는 법조인들의 평가. 네네. 예를 들자면 추미애 장관도 그런 분이고요. 최강욱 전 의원도 그런 분이고요. 그런 분들의 평가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출세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는
검찰 개혁에 내가 가장 앞장서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총장이 되고 난 이유는 검찰 개혁을 제일 많이 방해했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조국 장관과 그 일가를 도륙을 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분은 권력의 정점이 있을 때에는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분의 본질적인 스타일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사람, 선거 다음 날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 정치는 계속한다고 그러는데요.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끝난 것 같아요. 내일이 없다. 네. 본인은 더 하고 싶을 겁니다. 네. 해보니까 뭐 셀카 찍어주고요. 상대 당 후보들을 범죄자라고 모욕 주면서 재밌죠. 할 말 다 하고. 그런데 저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이분이 단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낙하산으로 당대표 자리에 꽂힌 사람입니다. 이건 군사정권 때나 가능하던 일입니다. 네. 근데 전국이 바뀌었습니다. 여당이 참패했고요. 여당에서 과거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윤이라든가 반윤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들도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랬죠.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100% 수용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봤을 때 굴러온 돌이죠. 별 실력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그런 사람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한동훈인데 가서 셀카 찍고 내가 당대표 하겠어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다. 가세요. 이제 가세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열릴 전당대회에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 그 이전에 출마할 가능성도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출마도 안 한다? 네네. 그럼 어떤 식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내일이 그래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저는 정치를 없다고 하죠? 봅니다. 결국 아마 이 싸구려 정치 컨설턴트들의 조언을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국 그래요? 간다. 네. 외국 안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하는데 갈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잠시 추스렸다가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게 어떠느냐라는 네. 막 그런 스탠스에 저는 혹할 것 같아요. 아직 먼 얘기입니다만 네.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만약 윤석열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야말로 역사적 참패를 하지 않을까요? 여당 입장에서. 그건 알 수 없죠. 물론요. 네. 네. 저는 뭐 2년 후는 한참 네. 또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긴 뭐 대한민국처럼 다이나믹한 나라에서 2년을 그렇죠. 윤석열 얘기하는 대통령이 건, 계속 네. 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더더욱 공허한 거 아니에요? 외국에 공허하죠. 잠깐 나갔다가 나중에 서울시장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게. 아니 근데 정치 컨설팅 하는 분들이 네. 최선의 상황을 가정해서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유지된다.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레임덕이다. 그러면 한동훈은 윤석열에 의해서 탄압받은 사람 또는 윤석열과 적절히 대립각을 세운 사람 이 정도 이미지를 해놓고 정치적으로 후퇴했다가 서울시장 후보가 없을 때 돌아와서 서울시장에 나가자. 네. 이런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거 정치 컨설턴트들의 생리입니다. 네, 그렇게 일반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펌프질하고 아. 가스라이팅 하는 게 그분들의 페이퍼스는 생립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와서 의아한 게 더더욱 의아하게 여겨지는 게 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았죠? 요번에?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대통령실의 결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너는 요 제한된 속에서 네 역할만 수행하고 가라. 그래서 애초에 네.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김건희 특검법 네. 제의되는 것을 막아라. 그러니까 캐비넷 관리자로서 국민의힘에 파견되어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반란표들을 잡아라. 네. 라는 거 이게 저는 애초에 목표였던 것 같고요. 와서 보니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남들 앞에 나서고 연예인병도 있고 이러다 약간 보니까 체질도 즐기는 있는 걸 것 같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지위를 누리는 것은 덤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용인해 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건 뭐 그냥 교과서적인 말이긴 해요. 근데 맞는 말씀이겠죠. 맞는 말이지만은 여차하면 그 말은
향후의 정치적 행보에 의해서 민주당의 책임이 덜 지겠다라는 뜻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 네. 민주당은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타격을 주라는 그런 응징의 투표였거든요. 네. 그만큼 앞서 나가야지 국민이 이만큼 심판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겠다라는 태도는 저는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선거 다음 날 보니까 그 종이 신문들 중에 몇 신문은 일면에 주요 당선자 이름을 적고요, 또 주요 낙선자 이름을 적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보실 때는 주목할 만한 당선자 한두 명만 꼽아준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당선자는 역시 이재명 네, 대표겠죠. 네. 이재명 네. 대표, 그다음에 비례 2번으로 들어온 조국 대표. 네, 이 조국 정도 혁신당의, 네. 야권에서는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추미애 전 장관. 네네. 네. 그리고 한 명 꼽자면은 경남 창원 성산의 허성무 당선자. 네. 뭐- 각각 이유 이재명 조국은 설명할 필요가 추미애 장관도 없는데 설명할 추미애 필요가 장관은 국회의장 후보로서 주목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싸움 또는 패기 그렇죠. 둘 다입니까? 둘 다죠. 둘 다죠. 국회의장 후보도 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최전선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실례하십니다만은 조국 장관은 윤석열 정부와 최전선에서 맞으신 분이고, 그렇죠. 싸운 건 아니고 당한 맞으신 분이죠. 분이고, 네. 그래도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징계를 했고요. 징계안이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는 정당하다는 평가도 네네. 나왔습니다. 물론 2심에 의해서 뒤집히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직접 대면해서 싸워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국회의장을 넘어서서 당대표라든가 또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대권 주자로서도 아직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꼽아주신 우리 허 당선자는 어떤 의미에서? 김두관 의원이 양산에서 패배했습니다. 네. 김두관 의원이 PK에 어쨌든 가장 촉망받는 중진 정치인이었고 대권 주자 반열에 올 수 있는 맹주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원내에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쓰러진 상황에서 대체자를 찾아야 됩니다. PK에서. 그래서 저는 선수의 문제를 떠나서 투쟁심이라든가 또는 이 살아온 인생 역적이라든가 철학적인 가치관의 정립, 그리고 정책적 이해도, 그리고 형행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허성무 당선자가 굉장히 눈에 띄는 인재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목해볼 만한 인재다 이런 네네네. 말씀인데, 그런데 PK 지역에서 이를테면 좌장 역할을 하든 정치적 리더가 되든 간에 불경이 조금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 불경에서는 지난번보다 더 뒷걸음질 쳤어요. 네. 가능하겠습니까? 김두관 의원이 PK에 기반해서 했고 네. 실제로 역대로 민주당 대통령이 PK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 네. 그런데 왜 성장하지 못했느냐? PK 정치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PK에서 기반했지만은 전국적인 정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PK에만 기반한 정치를 하셨다면은 김대중 대통령 당에 와서는 안 되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와이에서 따라갔어야죠.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전국적인 광주까지도 스타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출마함에도 불구하고 늘 가장 당내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노선을 취해왔던 거고요. 저는 김두관 후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관 후보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PK에서 떨어지더라도 나는 광주에서도 통하는 후보가 되겠다. 나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진보개혁 정체성을 앞장서서 끌고 가는 후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잠재적 대권 주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치고 나오든가. 네. 아니면 차라리 PK 지역에 특화되어서 좀 더 보수화되고 온것 노선을 취하는 그런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되든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저는 좀 갈등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정쩡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허성무 후보는 그런 면에서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저 색깔이 분명하다라고 보는데 허성무 후보가 이제 부산대
유명한 운동권 출신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허성무 그 당시에 이제 학생 운동하다가 감옥 간 사람을 변호하다가 85년인가 6년에 최초에 만납니다. 네.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부민 사건, 그때 이제 이 운동권 변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세무 변호사에서 네네. 잘 먹고 잘 사시던 분이 요트 타고 다니고. 요트 뭐 요트 좋은 요트는 아니고 네네, 사실 네. 스포츠 요트였기 네. 때문에 그런 하나의 모티브를 제공한 분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산- 나이는 어리지만 노무현 정치인의 정치적 스승 같은 역할을 했던. 그렇죠. 예. 네. 부산의 민주화 운동에 부마 항쟁까지 이어졌던 부산 민주화 운동에 적통을 잇는다는 네. 그런 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거기에서 인고의 세월이 축적이 됐고요. 또 이제 경남 부지사도 했고 창원시장도 하면서 행정 경험을 쌓았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생각보다 나이가 적진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64년생 네.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초선이지만은 저는 담대하게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해서 큰 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분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이게 일반 언론에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 박진영 교수님의 안내를 따라서 주목해볼 당선자 허성무, 정치인 허성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정말 아까웠던 후보 한둘만 꼽는다면요? 저는 뭐 투표율 차이는 많이 났습니다만 예산 홍성의 양승조 후보 네. 그리고 분당 갑의 이광재 후보 꼽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분들도 당선되면 잠재적 대권 주자가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확실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네. 어쨌든 많으면 좋습니다. 네. 대권 주자는. 다만 이제 그 대권 주자들 간의 관계가 이낙연, 이재명처럼 적대적인 이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서로 경쟁하지만 상생적 경쟁이 된다면은 어쨌든 사람이 많으면은 지지율도 많을 거 아닙니까? 보태면. 그렇죠. 네, 보태면 네, 많아요. 네. 총수가 많아질 거 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상생적 관계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그분들의 갖고 있는 지분들이 다 합쳐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재적 대권 주자의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좀 줄어들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김영삼 정부 때 그 한나라당이었나요? 구룡이라고 있었죠. 네, 그래 7룡, 9룡 그래가지고 네. 그분들이 사실 거의 뉴스를 잡아먹다시피 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뭐 결국은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한동안 김대중 후보 입장에서 좀 고전을 치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네. 주목해봐야 될 당선자로도 당연히 꼽아주셨는데 앞날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뭐 이거는 조금 리스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 다 알고 찍어준 거니까 별일 뭐 아닌 겁니까? 다 알고 찍었지만은 네, 사법부를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더 급발진할 거라고 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권을 갖고 있으니까 검찰권을 동원해 가지고 좀 더 이 공격적으로 야권을 향해 가지고 이 사정권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권을 뭉개는 것 또는 인위적으로 어떤 흐트러버리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단적인 예로 국회의원 선거 며칠 전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을 통해서 1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센 거 아닙니까? 센 거죠. 15년이면 선거 앞두고 네. 의도적으로 중형을 구형하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보란 듯이 한 거죠. 그렇죠. 봐라 이거 15년짜리다. 그럼 네. 그 뒤에 있는 이재명 후보 대표는 오죽하겠냐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100석을 넘겨서 탄핵, 개헌 이런 것으로부터 당장 위험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속도전 개념으로서 야당에 대한 사정 정국을 통해 가지고 한번 쑥대밭을 만들어 보겠다. 네.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어. 그러면은 조국 장관의 대법원 판결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보통 뭐 대법원 판결이 한 5, 6개월 걸립니다만은 참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시간이 늘어지기도 합니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3심이 나오는데 1년 가까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임기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국 장관이 제일 껄끄러울 겁니다. 특히 이제 검찰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 검찰 내부에도 조국 장관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대법원 판결을 앞당기는데 다양한 압력을 저는 행사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압력이 통할지 안 통할지, 압력을 행사할 것 같다는 거는 저도 동의할 수 있는데 네. 통할지 안 통할지 이런 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저는 조국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속도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누가 먼저 상대를 거꾸로 때리느냐라는 속도전입니다. 지금 한쪽은 의회 권력을 잡은 거고요. 한쪽은 이 행정부를 통해서 검찰권과 그다음에 이 사법권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으니까 네. 누가 먼저 대법원 판결을 만들어내느냐. 한편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라든가 또는 또 도이치모터스처럼 이 배우자의 범죄 의혹 그리고 그것을 무마했다라고 대통령이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또 국민 여론에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저는 속도전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검찰이 정권이 원하는 방향하고 따로 움직였잖아요. 뭐 법무부 장관을 타격하기도 했고, 지금 검찰에 속해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이제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뻔한 거고, 그러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씨를 수사할 가능성 이런 건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조국 장관이라든가 뭐 최강욱 전 의원 법조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물며 변희재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뭐 당근과 채찍으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완벽히 틀어잡고 있다라고. 다른 건 못해도 검찰 장악은 잘한다. 이런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자, 그러면 군사 정권 시절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군사 정권 시절에 위기가 왔다고 해서 군사 정권 내부의 쿠데타가 기획된 적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없었네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완벽하게 장악되고 있을 뿐더러 알고 보면은 검찰 집단은 공무원이다. 네. 그 정도의 저는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영모를 꿈꿀 만큼의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들도 없고, 그다음에 좋게 말하면은 이 사회 정의를 위해 가지고 자신의 안위를 내던질 사람도 없다.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의를 추구하는 척 할 가능성은 네. 없을까요? 대한민국 공직 사회는 저항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네. 저항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자들의 무사한 일이라든가 엉터리 정부에 복종하는 이런 상황들, 영혼이 없는 공직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검찰 조직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것은 모든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선전한 거죠? 본인이 당선된 걸로는 선전했는데요. 네. 초반에 판을 잘못 읽어가지고 20석, 30석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3석으로 떨어뜨린 거죠. 30석도 가능했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초반에 TK에서 지지율이 잘 나올 때 TK에서 내려가서 윤석열 정부와 맞짱 떴다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낙연 씨하고 손 안 잡고. 그렇죠. 네, 두 가지 조건만 했다면 네네. 지금보다 약진했을 거다. 이준석 대표는 보수입니다. 네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은 사람입니다. 그랬죠. 물론 양두구육의 원죄가 있습니다만 그 자신을 중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와서 중도에 와서 헤맸던 거 아니에요. 네. 이낙연 대표와 손잡았다는 것 자체가 중도에 와서 헤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본인이 당선되기만 했습니다만 반도체 벨트가 어떻고 또 양비론전 입장을 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았다는 것들도 본인 스스로 잊어버린 거예요. 네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세석밖에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렇죠. 정확히 설명해서 그렇죠. 비례정당인데도 약진할 수 있었던 거고 이준석 대표는 그걸 잊거나
네. 또는 다른 쪽의 가능성을 모색하느라고 네. 자기가 받을 표도 못 받았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내가 정통 보수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엉터리다. 어. 정체불명의 국가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다. 내가 정통 보수 재건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탄압받지 않느냐. 이제 국민의힘 세력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새롭게 나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나갔더라면은 저는 굉장히 돌풍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마치 안철수 씨가 국민의 당을 만들어서 그렇죠, 호남 그렇죠. 지역을 석권했던 것 같은 역사를 재현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오, 있었다고 봅니다. 네네. 이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네. 외부자. 저 사람이 보수야? 어디에 속해 있지?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정치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은 기다리는 거죠. 전화를 기다리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세력 관계가 망하면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망하면 같이 들어오세요. 하자, 들어와서 뭐 같이 도와달라, 하세요. 뭐. 그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에도 쟁쟁한 중진들이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한테 다시 당대표 자리 주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시점의 정당 구조는 전 당원 투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개파 간의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단 3석을 가진 이준석 대표에게 당대표 자리에 버금가는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해야 2년 전에 안철수 대표 정도의 위상을 갖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합당을 하더라도 뭐 작은 네네. 정파 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가보면 네. 박찬종 네네. 새로 밖에서 신정당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랬죠. 세석 내석하다가 들어와서 잠재적 주자가 되었지만은 네. 결국은 지분 싸움에서 밀렸죠. 또 뭐 이인재 후보도 국민신당 하다가 민주당하고 합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합쳤지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밀려나는 그런 결말이 났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물론 뭐 나이가 워낙 젊으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만은 국민의힘과 다시 합칠 가능성이 저는 언젠가는 합친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서 당장 도드라지는 대권 주자가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개혁신당의 인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정의당 출신도 있고요. 민주당 출신도 굉장히 많고 한데 보수로 봐야 되나요? 그냥 잡탕 정당이죠. 잡탕. 네. 너무 간단하게 간명하게 정리해 그렇지 주셔서 않습니까? 추가 질문이 없습니다. 네, 근데 뭐 네. 잡탕 정당도 의미가 있어요. 다만 윤석열 정부와 앞장서서 잘 싸우면 되는데 잘 싸우지 않았다네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3지대에 있는 잡탕 정당 네. 이 정도 이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이후의 시간이 대통령의 시간이 있고 여당의 시간이 있고 야당의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시간은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을 것 같다. 네, 그대로 간다. 안 변한다. 정말 네. 다른 사람 변해서 저건 아니다. 네. 그렇고 여당의 시간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여당의 시간도 야당하게 달린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상수는 야당입니다. 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민생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여당은 땡큐죠. 네. 여당은 안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에 어느 정도 수평적 재정립 수준을 요구를 해가지고 편안하게 이 선거 후 이 참패를 수습하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야당이 오히려 여당에게 수습할 기회를 줘버리게 된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뭐 그렇게 본다면 그게 이제 만약에 근데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가지고 경제와 민생 분야에 집중하고 야당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인사를 새로 한다면 뭐 나라가 잘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삐를 늦추면 안 되죠. 네. 특검, 국정조사, 국회 권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정부를 끝장내겠다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당은 밀립니다. 네. 여당은 민의에 의해서 밀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눈치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밀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를 당 우위로 가자라든가 이런 다양한 자기 분열적인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100석은 넘겼다고 하지만 사실 간당간당하게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몇 명만 이탈하게 되면 네네. 그리고 표결이라는 게 다 300명이 다 모여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상황도 올 수 있겠네요. 도이치모터스와 네. 디올백에 대한 특검 이런 식으로 해서 법률안에 이름을 변경해서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네. 특검법 낼 수 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제3당이라든가 무소속이 그 제3의 지분으로 들어가면은 속도 확 줄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아니 그걸 하더라도 네네. 윤석열 대통령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국회 와서 제의를 해야 될 텐데 그 상황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녹록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 이탈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과 두려움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제는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천권이 없거든요. 네네. 공천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야당의 시간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야당이 네네.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국면이 됐고요. 야당의 시간인데 이게 선명 야당이 갈 것이냐 네. 아니면은 좀 또 그 21대 국회의 180석처럼 살찐 공룡 야당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야당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네. 야당 구성원 새롭게 구성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장은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몇 달 있다가는 새로 당 대표가 되는 또 뭐 그렇죠. 원내대표의 역할이기도 하고 지도부 전체의 역할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정당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하여튼 결국은 참패했고요. 네. 참패죠. 그러니까 뭐 김정민 후보의 당선은 의미 없는 거니까 네네. 뭐든 안 통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낙연 후보 대표의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미래의 미래는? 미래가 없죠. 뭐 국민의힘 가시던가요? 네. 받아주나요?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뭐 지금 국민통합위원회 있는데 네. 그 위에 국민대통합위원회 만들어서 위원장을 하셔도 네, 네, 되고 네. 저는 이낙연 총리 대표 문제는 민주당에 있어서의 호남 정치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의 역사라는 것이 이게 저항적 지역주의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역주의와도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과 호남의 엘리트들이 같이 만든 게 민주당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뭐 PK 쪽이라든가 충청 쪽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호남에서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방식이 호남의 민주화 운동 세력보다는 호남의 토호 또는 호남의 이 엘리트들을 데리고 정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당선된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호남 정치가 제대로 이렇게 혁신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호남은 우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진보개혁의 심장인 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체성에 맞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정치인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과연 있었던가? 그럼 이번에 당선자 중에 네. 호남 지역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체성에 맞는 정치인 뭐 한둘만 꼽아본다면 누가 없을까요? 그렇죠. 뭐 이제 재선의 민영배 민영배.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언론 노조 하신 분이에요. 네. 언론 노조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뭐 개혁성과 그다음에 구청장도 했고 청와대도 근무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조금 이 스스로의 발광체로서의 역할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저는 우리 올드보이들이 얼마나 활약해 줄지에 박지원, 그다음에 정동영 두 네. 분에 대해서 차라리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분은 민주당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죠. 정풍운동, 혁신의 상징으로서 대권주자 반열까지 올라갔던 정동영 분이고, 의원 당시 네, 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를 네.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구태하다는 이미지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륜이 어떻게 쓰여질까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총선 과정에서 한 번도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도 존재감을 뽐냈던 분이 바로 김건희 씨인데요. 네네. 사전 투표를 했다고 그러고 이태원에서 했다는데 제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경호원들이
손틀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사진 찍지 찍는 못하게. 거. 예, 네, 그런데 네. 그런 게 이제 증언담이 나오다 보니까 언론 취재를 들어가고 언론이 취재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네. 언제 혼자 사전 투표를 했다 뭐 이런 건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계속 그냥 심심하게 혼자서 지낼까요? 아니면은 뭐 해외 순방이라도 가자고 그럴까요? 가지 않겠습니까? 아, 사실 어떤 문제 분이 한 분 재밌게 평가하더라고요. 네. 이번 총선에 실제적 승자는 김건희시다. 왜요? 도이치모터스 특검 해결 다 했잖아요. 아, 네.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일단 또 백석도 했고, 아, 그래서 이제 뭐 특검이라든가 제2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막을 수 있는 틀을 막았지 않느냐. 네. 그렇고 언론에 또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패배의 원인이라고는 하는 이제 지목받지도 않기 때문에 제일 승자가 김건희 씨 아닌가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큰 소리 칠 수도 있겠네요. 내가 넉 달 난 조용히 있었잖아. 가만히 있었는데 니들은 뭐 했냐고. 그렇죠, 한동훈이 그렇죠. 넌 뭐 했어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사람 바뀌지 않잖아요. 네. 관성대로 다시 이렇게 대중 앞에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유원재 가면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네. 때리면 속 들어가고 네, 안 때리면 네. 튀어나오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반성은 안 한다. 그럼 반성하는 신용은 할까요? 최근에 뭐 파우치 뭐 이런 몇 달 동안 안 보인 게 반성하는 신용하신 거 아닌가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김건희 씨도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정권의 리스크가 되겠네요. 다시 나와야죠. 나오는 순간 네, 네, 네. 존재 자체도 그렇지만 나오는 순간 또 리스크가 커지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국회에서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 개헌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뭐 하나의 숙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라고 반드시. 봅니다. 네. 그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개헌의 첫 번째 목적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단축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요. 4.4.5.2 개헌이니 유신 뭐 개헌이니 다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개헌만 맞지 단축하는 개헌은 처음이어서. 근데 부칙 조항으로서 임기 단축 조항을 네네, 둘 수가 하면 있기 되죠. 때문에 네. 저는 개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임기 네네. 뭐 서너 가지 있죠. 하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하야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네. 하야라고 하는 것은 일부의 헌정 중단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탄핵인데 탄핵 의석수를 만들지도 못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탄핵 의석수를 국민의힘을 이제 꼬셔가지고 했다라고 치더라도 헌재라는 또 하나의 그렇죠. 이 네.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탄핵이 완벽하게 통과된다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헌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87년 체제를 끝낼 때도 됐습니다. 네. 제7공항을 만들 때도 됐기 때문에 저는 개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87년 이후 2024년까지의 세월이요. 일제 강점기보다 깁니다. 네네. 그러니까 개헌을 사실 했어야죠. 그러면 야당에서는 뭐 마음 맞는 야당들끼리 이를테면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한다든지 뭐 법률적 조직은 아니더라도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개헌을 위한 노력을 당장 원이 시작되면서부터 해야 되겠네요. 야당이 아니고 여당과 같이 해야죠. 이게 여당을 꼬실 수 있는 제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당 안 할 거 아닙니까? 응합니까? 여당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니 임기 단축이 저들의 속내일 텐데 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임기가 단축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도 여당인데 어느 정도 대통령을 지키는 신용은 하지 않나요? 신용보다 앞에 있는 떡이 더 솔깃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양원제 네. 이야기를 슬쩍 꺼낸 거 아닙니까? 네. 떡을 그러니까 던져서 여당 입장에서는 논의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최근에도 했습니다. 그렇죠. 21대 국회 때도 했어요. 있었죠. 국회의장 주도로 했습니다. 네. 네. 응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여당 국회의원들 응하지 않을 까닭이 있죠. 좋죠. 국회의 이 개헌의 첫 번째 방향은 아마 여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할 겁니다. 네.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해서 국회로 권한을 많이 갖고 오자라는 약간의 이원 집정부제적 성격, 그다음에 내각제적 요소가 지금보다도 더 가미되는 그런 흐름에 아마 개헌안에 대해서 다 찬성할 겁니다. 왜? 대통령이 공천에 감나라 배나라고 이게 싫을 거 아닙니까? 당 운영에 개입하는 게 싫기 때문에 네.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탄핵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개헌도 좋지만 탄핵도 같이 한번 던져보자. 뭐 이렇게 이중 전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조인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탄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개헌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거는 일부 싸구려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개헌하면 뭐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오니까 안 되고 무조건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같이 연동되어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둘 다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국정조사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에서 성과가 정말 압도적으로 나와버리면, 그렇죠? 네네. 그럼 뭐 청문회 같은 걸 하는데 그러면 성과들이 막 쏟아지고 이러면 헌재 입장에서도 인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21대 국회가 정말 엉터리였고 네. 형편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탄핵 때 제가 안민석 의원 이야기를 그렇죠. 드리면요. 네, 청문회 때 활약도 그 많이 방에 했어요. 가면은 엄청난 이 증거들을 벽에 붙여놨어요. 네. 네. 수사관 하듯이 몇 년 동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해서 증거를 찾아냈고요. 국정조사는 특검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걸 찾아내서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국회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네. 노승일 씨라든가 고영태 씨의 이 친인척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범법적 요소가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론이 모이고요. 여론이 모이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21대 국회가 정말 엉터리였다는 것이 특검을 해서 제1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결정타를 먹이지 못했다. 이거는 핑계인 겁니다. 네. 국정조사는 국회의장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국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타수당이 거기에서 네. 열심히 해서 증거를 찾아내고 공무원들의 내부 제보자도 만들어내고 했다면은 왜 그렇게까지 못 갔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이 박진영 교수님의 이 말씀은 경청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래서 경청 안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뭐 봐야죠. 국회가 선거됐기 아니, 때문에 네. 경청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니까.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정당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녹색정의당, 진보정당이 물론 이제 진보당이 원내에 들어온 건 또 성과일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의 역사를 가진 녹색정의당이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 못했다는 건 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뭐 잘 됐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생명이 닿으면은 끝을 내어줘야죠. 네, 네. 예. 사실은 이분들이 진보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 마지막에 혼란에 빠진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뭐 이 기후 환경주의라든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줄기는 다른 겁니다. 줄기는 결국 노동이에요. 그렇죠. 진보 정당의 줄기는 노동입니다. 아니 페미니즘도 네. 노동자 페미니즘이 있고요. 네. 또 뭐 자본 입장에서의 페미니즘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정의당 계열에서 보였던 페미니즘은 페미 근본주의 아닙니까? 네. 또 어떤 분들은 페미 나치즘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모든 것을 페미로 환원해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요소를 가지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뭐랄까 공격을 뭐 자초했다거나 네네. 또는 좀 페미니즘이 해줘야 될 역할이 많은데 그거를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정의당이 아니 뭐 좀 단적으로 예를 들어 네. 볼게요. 이제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셨을 때 조문부터 먼저 하는 게 예의 아니에요? 기본 한국 사회에서. 뭐 조문을 안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안 갈 수도 있지만은 네네. 그 조문이라는 것이 애도를 표한다라든가 네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우선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일단 그가 누구이든 간에 떠난 그렇죠. 상황이고 의미 있는 정치 지도자였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럼요. 분입니다. 애도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페미니즘의 잣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인, 인간의 삶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상황. 이게 과연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정당으로서 자세로 맞았는가? 네. 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은 페미니즘이든 무슨 네네. 이즘이든 정당은 간에 집합적이기 때문에 네, 모두가 다 이런저런- 인간을 네. 위해서 존재하는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출구조사로도 그렇고 당선이 유력시 되던 몇몇 후보들이 낙선한 지역구를 가보니 마포도 그랬고요. 도봉도 그랬고 녹색정의당 후보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의 표차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어요. 이런 정치 지형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죠. 녹색정의당이 없어졌는데요. 없어지진 않고 원외정당 원외정당이 있는데 네. 더 싸그라들 겁니다. 더 싸그라들고 네. 저는 진보당이라든가 사회민주당이 자리를 잡아간다면은 네네. 그들의 포션은 더 줄어들 거고 아. 민주당은 이들과
긴장적 협력 관계의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긴장적 협력. 네. 네, 그거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아, 예를 들자면 이번에 민주당이 비례연합을 하면서 잘했던 것은 네. 진보당 후보에 대해서 태클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표로 당선되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분이 갖고 있었던 과거 활동에 있어서 제도권 정치를 넘어서는 수준의 반미라든가 또는 뭐 과잉된 민족주의적 경향들, 통일지상주의적 경향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제어를 해야지만이 민주당이 영남이라든가 중도 보수 이런 분들로부터 때로는 뭐 친북이다라는 황당무계한 비판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의 책임을 느끼고 상호간에 수렴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선거 끝나기 때문에 따로 놀게 과거의 비제도권 정당처럼 다시 또 우리는 어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할래 이렇게 돼버리면은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절대 또 헤어져서도 안 되고요. 네네. 끊임없이 싸우면서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이라는 것은 적대적 투쟁이 아니라 서로 이 수렴하고 네. 서로를 인정하는 하나의 이 상생적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미국을 반대하고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뭐 하여튼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 제도권 정당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회 운동을 그런 사회 운동 하시면 돼요. 그건 사회 운동 자유고 하시면 돼요. 마음이고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한미 동맹을 깰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운동으로는 현실이 깰 수 있고요. 네. 운동으로는 또 학문적으로는 얼마든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정치적 있다. 레짐으로서는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도 정치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네네,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강물은 흘러가는 것 같고요. 이번 총선도 중요하지만 총선 이후의 국면이 중요한데 우리 박진영 교수님의 안내로 총선 이후의 국면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